안녕하세요. 네. 자, 법무사 1차 2025년도 대비, 자, 가족관계 등록법. 자, 이제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죠. 자, 이제 그 시험이 이제 거의 이제 뭐 150일도 안 남고 이제 100일 언저리로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법무사 1차 관련해서는, 네. 1차 관련해서는 지금 결국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험을 하셔야 되니까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객관식을, 그러니까 합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 그 기본 강의부터 집중 강의 해가지고 8개 과목을 다 봤는데 너무 많고, 그죠? 너무 많고, 그 진짜 부등법 제가 얼마 전에도 강의를 했지만 이제 양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 강의 집중 강의를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이제 기본적인, 그러면 이제 효율적인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고. 자, 계속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서 결국 목표가 합격이죠, 합격. 예, 요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법무사법 관련된 8개 과목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마스터하겠다. 아무리 법무사가 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수험을 통해서 확실한 이제 스킬을 기르고 뭐 이런, 아니면 학문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내가 뭐 부동산 등기법이나 집행법을 확실히 알겠다. 이런 맥락보다는 결국 합격. 그러니까 합격 점수라는 게 결국 우리가 200문제를 전체 200문제로 봤을 때 보통 140개 정도를 맞춘다 하면, 작년도 합격 컷이 이제 60점대였죠, 초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합격 커트라인은 여기쯤에서 형성이 돼요. 120개, 그죠? 평균적으로 보면. 네, 근데 140개 이상 맞춘다, 이렇게 하면 이게 평균이 바로 70점이 되죠. 평균 70점을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커트라인인 60점대보다도 아주 훌륭하게 이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전제가 되는 게, 그럼 200문제 중에 60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뜻이에요. 전체로 봤을 때. 물론 꽈락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면서 이 많은 내용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효율성으로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커트라인만 가져가나, 이렇게 전체적인 배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이나 뭐 부등법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못하고 있는 상법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그래서 떨어졌는데, 상법 때문에 제가 이제 꽈락이 나서 1차에 한번 떨어졌었는데, 민법 이런 거 백날 잘해도 결국은 우리가 40문제 중에 진짜 30개 이상 맞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한두 문제 맞히기가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지금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건 결국 이 평균 점수가 결국은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매년 보면, 그러니까 평균 55점에서 예를 들면 합격 딱 근저리, 그러니까 59점 평균. 네, 그러니까 이게 개수로 환산하면은 지금 한 예를 들면 이제 115개에서 뭐, 그죠? 115개에서 118개 이 정도의 문제밖에 못 맞추셔서 떨어지신 분들이 거의 수험생의 10% 이상이 돼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뭐 4,000명이 응시했다 그러면 400명에서 500명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가등을 강의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냐, 가등이 이 200문제 중에 10문제밖에 안 돼요. 네, 인정합니다. 적어요. 적은데 문제는 보통 이 10개의 문제는 이건 다른 190개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버리죠. 네,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여기 제가 말씀드린 요 진짜 한 2-3문제 사이로 합격, 지금 이제 당락이 좌우되는 이런 분들이 거의 이제 이 가등법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효율적으로 민법, 부등법, 민사집행법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죠. 지문도 막 무슨 반이 나오고 막 읽다가 끝나는 그런 애들이 나오고 막 못 읽고, 이런 애들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가등법은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린 것만 해도 무조건 5개에서 6개입니다. 네, 6개고 공부를 해도 7개에서 8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결국은 5개, 6개 확실한 거를 좀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평균을 가져가서 마지막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5개, 6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모의고사를 볼 때도 그 민법은 40문제를 이게 시간 내에 보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막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빨리 보고, 보통 이제 가등법은 포기하니까 안 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민법 점수가 이제 결국은 그 이 과목의 점수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가등법은 정말 이번에는 지문 자체도, 그러니까 그 24년 문제 보시면 되게 짧았죠.
짧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그 길고 어려운 민법을 먼저 보기보다는 10문제 중에 맞히고 빨리 골라내고 그 다음 민법을 최대한 빨리 풀어가지고 하는 식으로 전 모의고사 때 그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등은 버리나 안 버리나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수험 때 공부를 해도 뭐 하면 7개 안 하면 6개 이러니까 이런 확실한 데서 점수를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이제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민지법이나 부등법 이런 애들은 어렵게 나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못 맞춰요. 왜냐하면 실무하는 사람 정도의 아는 좀, 그러니까 이게 수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가 실무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민사집행법, 경매나 이런 그 법원에서 그 보존처분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무적인 이슈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마찬가지죠. 등기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지금도 제가 알기로 얘기 소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수험생, 그러니까 시험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그 뭐 이제 뭐 사무장이나 혹은 뭐 다른 이제 그 법무사 이런 뭐 중개사 관련된 영역을 이제 일해 보신 분들은 그 어느 정도 감을 잡겠지만 수험생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아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돼요. 막 접수 제출할 때 위에 상단에 뭐 제출인 이름 적고 이거는 해본 사람은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안 해본 사람은 교재도 없어요. 교재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컨셉 말씀드리는 게 이제 효율성,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데서 점수만 내가 200개 중에 140개 가져간다. 1차는 이렇게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이제 봤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 관련해서 전세권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건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전세권 하면은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권 만료 시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 관련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등기를 해야 되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객관식 지문만 빨리빨리 풀 수 있게 하고 공부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이제 붙잡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가등법도 그냥 제가 딱 찝어드릴 거예요. 요 테마에 나오면 보통 요거 문제 낸다. 근데 제가 이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2023년에 냈던 문제를 정말 지문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2020년에 내는 게 가등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만 한번 본 사람은 바로 풀어요. 요게 이상한데 역시나 그러니까 그 장난도 안 쳐요. 막 많이 내는 부분에서 그걸 한 번 더 꽈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안 해요. 가등법은.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똑같은 거 또 내도 또 틀려요. 또 틀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 자체도 와 진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없었어요. 새로운 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효율성이고 합격에만 집중하시고 그리고 물론 자기 스타일이 가등법은 어쨌든 뭐 안 해도 난 충분히 합격한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수험 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5-6개 적어도 제가 지금 보면 이 50페이지도 안 되는 요 핸드북으로 다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다 나오고 이거를 정말 이렇게 막 복습을 정독하시면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가끔씩 이제 정말 이제 머리 아프고 이럴 때 그냥 한 번씩 쓱쓱 보면서 이런 게 있었지 정도로 할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의 진행은 제가 그 핸드북을 또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기본 강의, 객관식, 추정 정리까지 하면 제가 읽어드리는 것만 3번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서 3번 보게 되고 한 번만 더 복습하면 6번 보는 거예요. 근데 6번을 봤는데 내용이 아예 모르겠다 혹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거 자체가 또 문제가 있죠. 수험 자체에서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지문,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객관식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문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1번부터 해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이 있죠. 지문. 그래서 이 지문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게 가등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지문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자꾸 반복적으로 푸시다 보면 그냥 이렇게 쓱 보고 그냥 마지막에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 보통 전제를 깔아놔요. 예를 들면 보고적 신고에 관한 설명에 이렇게 갔는데 신고 일반을 봐버리면 보고적 신고라는 게 있고 창설적 신고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개를 혼동하면서 그냥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렇게 봐버리면 문제에서 이미 꼬여버리는 거예요. 보고적 신고에 관련된 것만 찾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문제를 일단 정확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풀었을 때 이게 매년 기출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지문이 앞선 문제에서는 1번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다음번 그 기출문제 똑같은 테마에 나왔을 때는 4번에 나왔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객관식 문제에서 반복되는 거는 무조건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버려서 그 다음 복습할 때는 안 보는 겁니다. 그 지문은. 왜냐면 반복되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걸 지워야 되고, 네, 반복되는 걸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제거하느냐. 보통 문제를 풀면 항상 두 개가 헷갈리죠. 예. 이거 2번 아니면 5번인데 이렇게 생각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혼란스러운 거, 예. 혼동되는 것만 남긴다. 예.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1, 3은 내가 공부를 안 했어도 시험장 가서 봐도 이거 상식적으로도 이거는 다 문제가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 없다. 이런 부분은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문 자체를. 예. 그래서 없애버리고 혼란스러운 것만 저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2번하고 5번은, 그러니까 5번은 좀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 이제 내가 공부를 했으니 복습하고 나면 좀 이제 잘 알게 될 것 같다. 익혀진다. 이런 애들은 이제 그냥 놔두고 이렇게 읽기만 해요. 다음번에 읽게 이렇게 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시험장 가면은 헷갈리고 심지어 공부를 했는데도 틀리겠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틀릴 것 같다. 이런 애들은 빨간색 같은 거나 뭐 이렇게 특별하게 표시해 놓을 수 있는 걸 해서 요거만 체크를 해서 저는 이제 이 많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 양이 많은 법무사 시험에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진짜 그 부동산 등기법 객관식 문제는 800페이지가 넘죠. 근데 이걸 보는데 반나절도 안 걸리게 만들었던 게 결국은 지워진 지문 안 읽고 그다음에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걸 위주로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 지워진 거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한 문제를 봤을 때 지문 결국 문제와 그다음에 결국 2번하고 5번 정도 특히 시간이 없으면 2번만 확인해도 그 테마에서는 잘 나오는 주제가 한 번에 딱 이제 나오게 이렇게 해서 책을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법 같은 식 이게 300페이지 지금 270 몇 페이지인가 이렇긴 하는데 사실은 줄여보면 30페이지 수준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볼 때. 그렇게 정리해서 정말 1시간 안에 보고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무슨 뜻이냐? 반복. 우리가 회독을 한다고 하죠. 회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도 그랬지만 이 책 자체를 반복적으로 보려면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요약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객관식을 뭐 제가 풀어드리면 이거 내가 풀어야 되는데 법무사에 풀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내가 푸는 게 아니니까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요약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지문에서 이 문제 이런 내용 나오면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거를 봤을 때 보통 거기를 장난질 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거 보면 이 주제 나오면 요거 했을 때 그거 나오네. 그럼 그 지문만 딱 보여도 바로 답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교재는 이제 객관식 교재는 이제 페이지 3페이지, 네, 페이지 3페이지로 가고요. 자, 또 시간을 제가 또 얼른 이제 강의를 해드려야 되니까 3페이지고, 자, 그 다음에 그 핸드북은 페이지 4페이지. 핸드북 페이지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 방식은 핸드북을 한 번 더 쭉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게 여기 나오는 저희가 요약적으로 된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그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록사무의 처리 감독해서 자, 로마자 1 등록사무의 처리 보시면 원칙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고 대법원이 관장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예전에 호적법하에서는 이게 국가사무나 법원이 감독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막 수기로 엉망으로 돼 있고 뭐 가족이 누락되고 막 그다음 법적으로 맞지 않은 그 양자인데 막 친자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되면서 법원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 띄면은 그냥 이제 행정정보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뭐 가족관계 증명서, 뭐 혼인관계 증명서 찌면 가운데 떡하니 대법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법원 마크가 딱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행정처 소속인 이제 법무사들이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나 그러나 시군면장에게 이제 처리 권한을 위임했다. 이건 뭐냐면 옛날 호적법부터 이 가족관계 등록사무, 호적사무는 기본적으로 시단위, 구단위, 읍단위, 면단위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대법원이 관장은 하지만 이걸 전국 단위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정 조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장, 권한은 법원에 있지만 실무는 모든 처리나 수리 이런 것 모든 처리는 시군면에서 담당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망 신고나 뭐 출생 신고할 때 법원으로 안 가죠. 동사무소로 가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리 권한을 위임해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단에 노마자 2번 등록사무의 명의 보시면, 자, 등록사무의 처리자, 그러면 이게 뭐냐? 누구 명의로 처리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처리자의 지위는 이제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무슨 구청장 이런 명의로, 그다음에 기록, 가족관계 등록 그 전산 기록에 기록을 할 수 있고요. 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담임자, 그 시장님들, 구청장님들이 바쁘시죠? 바쁘시니까 실무하는 공무원들 있죠? 공무하는 분들을 담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담임자를 둘 수 있다. 담임자를 둘 수 있다. 자기 밑에 실무를 처리하는 담임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명의주자는 첫 번째 시구읍면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화성시를 생각해 보시면 구가 없죠. 그러면 시장이 되는 거고요. 서울특별시,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가 다 있죠. 그래서 수원시 같은 수원특례시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수원시 자체에도 구가 있죠. 그러니까 구가 있으면 구청 단위로 간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 괄호 안에 구 읍면의 장, 그러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이제 관할을 한다. 그래서 도지사, 군수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예, 군수 나오면 틀리고 상급 기관인데 이게 등록사무의 처리자에서 도지사가 이제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읍사무소장, 면사무소장 이렇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은 소속 구를 두지 않은 시, 그러니까 포천시장 이렇게 가는 거고, 포천시나 뭐 남양주시는 이렇게 가고, 수원시는 이제 팔달구 구청, 팔달구청, 권성구청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수원시는 그렇게 간다.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소속 구를 두는 시장은, 수원시장은 담당자가 처리자가 안 됩니다.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구읍면장의 직무대리자 해서 부시장, 부구청장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상 뭐 거리가 되거나 또 시장님이 그러니까 처리자가 지금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도 대통령도 저희 권한대행이죠.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가족관계 등록관 했을 때 이게 시구읍면 단위라는 게 보통 딱 그러면 이제 보통 뭐가 결부가 되냐면 지역적 관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양주시 거는 남양주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역적인 특색이 있죠. 그런데 그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재외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긴 한데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은 지역적 특색이 있다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겠다. 요게 그 법원행정처 산하에, 그러니까 서초동에 있죠. 그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관할을 나눌 수 없는 분들은 이제 이제 법원행정처 산하에 이제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사무소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4번 보시면 재외공간 파견 가족관계 등록관. 그러니까 재외국민이 입국을 하셨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거소나 주소가 지금 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해서 서초동에서 처리한다 하지만 아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나라 국민 이런 분들은 가끔 큰 영사관이나 대사관에는 이제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관이 나가 있어요. 나가 있어서 파견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관이 거기서 출생신고, 혼인신고 이런 걸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4개의 처리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나중에 하겠지만 재외국민이라도 자기 주소지가 뭐 남양주시로 돼 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 국제우편으로 보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리자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제 등록사무 대행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오죠. 자기 명의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하고요. 심사하고 수리까지 하고 송부까지 자기 권한입니다. 처리자의 지위가 있어요. 대행자긴 하지만 자기 권한으로 하는 거고, 대신 기록이나 담임자를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보시면 우리가 자, 출생 이제 혹은 출생신고 혹은 사망신고 관련해서 신고를 한다 하면 지금 이제 처리자는 기본적으로 시구 읍면 단위이기 때문에 출생이나 사망신고도 그러면 구청 가서 해야 되냐? 아니죠. 동사무소 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보시면 대행자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동사무소인데 주민센터 요즘에는 동사무소인데 대행자한테 일단 출생이나 사망신고를 이제 접수를 합니다. 네.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하겠죠. 잘 들어왔나? 심사를 하고 원래는 심사한 다음에 특별한 여기가 없으니 수리 여부 결정하고,
그쵸? 수리 여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쵸? 국가전산망이나 이런 데다가 기록을 해야겠죠. 그런데 기록을 못하는 자가 대행자예요. 그래서 뭔 뜻이냐? 이 기록을 하지 못하고 이거 대신에 대행자는 송부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그 동사무소, 예를 들면 삼성동사무소 관할 구청, 상급구청인 이제 구청으로 송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기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행자가 이거를 이제 구청, 해당 관할 구청 쪽에다가 보냅니다. 구청이나 시청이죠. 네, 구청이나 시청에 보내면 다시 접수합니다. 접수하고 해당 사항을 바로 심사 없이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심사는 벌써 심사는 동에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문제가 잘 나오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접수를 2025년 3월 1일에 했다. 그러면 심사가 물론 당일 처리가 보통 원칙인데 심사가 2025년 3월 1일에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을 발송해서 기록을 발송해서 이제 뭐 3월 5일날 발송했다. 기록을 보내서 결국 접수가 다시 돼서 뭐 일반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한 일주일 걸려서 2025년 자 3월 10뭐 예를 들면 12일날 도착했다. 그런데 기록을 할 때 지금 보시면 구조상 원래대로 하면 시간 순서에서 접수랑 기록까지 할 때 심사 내용이 당연히 시간 순서 접수 다음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기록을 할 때 이제 심사 관련된 수리 여부, 수리에 대한 내용을 결정할 때 날짜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 날짜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접수를 3월 12일에 했는데 심사 수리가 2025년 3월 1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논리 구조상 시간 흐름으로 가면은 이게 심사나 수리한, 그쵸? 이 수리한 날짜가 이쪽으로 원래 나와야 되는데 보통 심사랑 수리 날짜 같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라고 해버리면 그래서 요게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등록사무 대행자 해서 자기 명의 접수, 심사, 수리, 송부까지 하는데 기록을 못하기 때문에 기록을 못해서 보내서 기록 못하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담임자도 없어요.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는 거죠. 상급기관에다가. 상급기관에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동장, 그죠? 그래서 출생 사망 신고에 한해서는 소속 시구로 송부한다.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왜 행정적으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출생 사망 신고하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 관련된 부분도 정정이 돼야겠지만 또 뭐가 정정이 돼야 되냐면 주민등록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는 건 원칙적으로 동에서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구청에 갔다가 다시 동에 알려주는 것보다는 아예 출생이나 사망 신고는 동사무소 받아가지고 주민등록표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은 가족관계 등록 관련된 거는 이제 그 기록을 할 수 없으니까 쭉 이제 체크한 다음에 보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고 이 관련된 절차에 관련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걸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자, 그래서 동장의 이제 송부 방법 5페이지. 자, 동장의 송부 방법 보시면 발송 명의가 무슨 시장 또는 무슨 구청장의 대행자, 무슨 동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장. 그렇게 되고 동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 많이 나오는 게 동장은 표시하지 않는다.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고. 그다음에 하단에 시구, 그러니까 시구청장의 이제 접수 방법 보시면 신고서를 다시 받습니다. 접수하죠. 다시 접수하고 접수연월을 내는 신고서를 송부받은 날, 그러니까 이 송부받아서 동에서부터 받은 날짜를 접수일자로 찍어요. 찍었는데 수리사항 날, 그럼 언제 심사가 통과됐느냐 하면 동에서 수리한 일자가 찍으니까 접수는 3월 12일에 됐는데 수리가 그 전에, 접수되기 전에 이 심사가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죠, 문제가. 근데 요즘엔 잘 안 나오긴 했는데 나온다면 여기를 건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시구장의 이제 기록 방법. 그럼 여기서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신고일은 해당 동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날이니까 신고는 이때 했죠, 그렇죠? 신고, 그렇죠? 신고일자가 요게 접수일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접수는 이제 동에서 받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신고일자. 그리고 해당 동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날, 송부일은 소속 시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 송부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는 구청에 신고하러 가면은 바로 당일날 돼버려요. 당일날 거기서 이제 심사해가지고 바로 기록도 해버리고 하니까. 근데 출생이나 사망신고를 이제 해보시면 일주일, 2주일 걸린다 이런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작업이 걸리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는데 왜 시간이 걸리지? 저도 이제 공부하기 전에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절차를 좀 아셔야 된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외공간장인데 구조가 똑같아요. 제외공간 관련해서도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제외공간은 어쨌든 거기에 행성 전산망이 우리나라 전산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그러니까 동에서 구청에 보내듯이 제외공간에서 하면 제외공간에서는 이제 수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송부해가지고 이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법원행정처 서초동에 있는 거기서 이제 서류를 받아가지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구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사무 담임자 및 업무 보조자 보시면 자기 명의가 아니에요. 담임자랑 보조자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 명의로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해당 시구청장의 명의를 대신 행사하는 거고, 그리고 소속 시구운면장의 명의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담임자는 누구냐? 우리 보통 구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접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에 이제 무슨 몇 개, 무슨 과 이렇게 있죠. 그 보조자는 접수 받으시는 분들. 담임자는 그 안에서 기록하시고 검토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안에 들어가서 검토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그래서 담임자를 둘 수가 없고요. 보통 동사무소나 재외공간 관련해서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 출장소장 보시면 자기 명의가 아니고 담임자는 둘 수 있습니다. 이 출장소가 뭐냐면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 동탄 출장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관할 범위가 크니까 시청에서 다 못하니까 쪼개서 동탄은 또 내보낸 거예요, 출장소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처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 명의로 가야 되죠. 대신 기록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담임자는 둬요.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랑 그 다음에 출장소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리 명의는 출장소장이 아닌 시구운면장의 명의이나 그러나 등록부의 처리관서에는 출장소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는 수원시장, 남양주시장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출장소가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장 가로치고 동탄 출장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실무로 또 해보면 취득세 신고 등기하려고 취득세 신고를 가보면 화성은 좀 주의해야 돼요. 이게 화성 보통 이제 취득세를 끊을 때는 구청에 이게 구청이나 시청 취득세과를 가면 되는데 동탄은 말씀드렸지만 찌겨져 있어서 화성시청으로 갔다가는 빠꾸 먹어요. 다시 동탄 출장소로. 근데 한 30분에서 40분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처리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확하게 출장소의 개념을 알게 된 게 한번 빠꾸 먹고 알게 됐죠.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 절차를 보셔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단에 이제 로마자 3 등록사무의 감독은,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말을 하는 게 실무는 다 시구 읍면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하고 대신 어떤 걸 이제 처리할 때는 이제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돼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에서 관장을 하는데 대법원이 이거를 가정법원장에 위임하고 그다음에 가정법원장은 또 지역 단위의 가정법원 지원장에 위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그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 지원장이 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사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뒤에 이제 가사비송,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비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 관할 내에 가사 관련된 부분은 서울 가정법원이 합니다. 근데 가족관계 등록 비송은 가족관계 등록법이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내가 주소가 성북구다 그럼 북부지방법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관할에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가사비송과 가족관계 등록 비송 이따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문제 풀면서 볼 건데 이게 나눈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관할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님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 비송 정정 사건이다 이러고 신나게 서울 가정법원에 내면 바로 이송 혹은 각하 떨어지죠. 관할이 틀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험에서 이 부분을 강조한 가사비송이냐 가족관계 등록 비송이냐 이거를 굳이 나눈 이유가 중요하죠. 실무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좀 기억을 하시라고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교재 페이지 3페이지. 자, 3페이지 보시면 등록사무의 처리 감독해서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를 요약한 것이다. 괄호 안에 차례로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서 2013년 법무사 기출이고요. 자,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죠. 정답은 3번. 네, 조문 그대로이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4페이지 넘어오시면 2번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2016년 법무사 기출이고요. 1번.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맞고요. 조문 그대로고. 2번. 대법원장은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음면의 장, 그러니까 원칙대로 이렇게 돼서 구는 나중에 이제 제 괄호는 이제 그렇게 표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그 조문 그대로는 시음면의 장 또는 괄호 안에 보시면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으로 한다에게 위임을 하는 거고요. 실무는 이제 시읍면 단위에서 한다. 3번.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 혹은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그래서 군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시 괄호 안에 구, 그 다음에 읍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처리자는 보통 요래서 요 조문 자체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도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 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에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고 5번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상의 등록에 관한 신고는 반드시 등록기준지에서 신고해야 하며, 자, 가족관계 등록 사무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에 시읍면장이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지우면 좀 아깝긴 한데, 일단은 설명을 위해서. 자, 종전에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법 전에 시행됐던 게 호적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등법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2008년에. 자, 그러면서 그 큰 차이들이 몇 개 있는데 뭐냐면 호적법에서 중요한 개념이 본적지였죠. 예. 왜냐하면 장부를 여러 사람이 이게 호주 단위로 이제, 그러니까 호주라는 한 사람가 가장 가부장제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호주 단위로 이렇게 편제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럼 호주가 있는 그 본적지에서 그 장부를 수기로든 뭐든 거기에 한 군데서만 일원화해서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옛날 과거에는 본적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지금 이게 결국 본적지란 개념이 바뀐 게 이제 등록기준지입니다. 이제 등록기준지가 옛날에 본적지라고 대응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등록기준지는 사실 관할을 나눈 지표나 혹은 과거 본적, 그러니까 옛날부터 2008년 이전에 있던 호적과 이 등록기준지를 연결해서 그 과거 거를 이제 좀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목차 그런 것처럼 이제 아니 그 어떻게 보면 색인 뭐 이런 걸 보시면 되죠. 저기 어떻게 보면 표. 그래서 이게 연결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호주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1인 1 등록부예요. 사람별로. 네. 사람별로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호주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호주 거 하나 띄면 모든 가족이 다 나오고 거기에 뭐 어떤 가족이 이혼하고 뭐 입양하고 이런 데까지 다 나오죠.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그냥 노출되죠. 노출되는데 이제는 1인 1 등록부로 되면서 그것도 종류별로. 네. 그래서 종류별로 뭐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뭐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나눠놨죠. 주제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됐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등록기준지라는 게 결국 본적에 관할되는 거긴 한데 지금은 접수지에서 그냥 처리하는 걸 바뀌었죠. 옛날에는 반드시 호적 관련된 걸 변경하거나 신고하거나 하려면 본적지로 가야 돼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뭐 전라남도다 그럼 전라남도 가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우편으로 보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됐죠. 네. 전산화가 돼서 그냥 아무 구청이나 시군면 단위에 가면은 처리는 하는데 이제 관할의 핵심이 어쨌든 등록기준지란 개념이 있고 주소지란 개념이 있고 현재지란 개념이 있을 때 다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전산화되면서. 그래서 이 지문에서 반드시 등록기준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이거는 과거 본적지 처리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함정으로 해서 낸 문제죠. 그래서 반드시가 틀렸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이런 맥락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3번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2015년 법무사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거고요. 1번 시구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자기와 사촌인의 친조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이게 법 제5조 원문인데 직무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거를 사촌인의 가족 거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시구읍면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사촌인의 친조에 관한 가족관계 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원래는 안 되는데 하긴 했지만 이게 특별히 문제가 없고 잘했다. 객관적으로 잘했다 그러면 굳이 정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세트로 보시면 돼요. 이건 항상 같이 나오고 답집으로 나온 적은 없는데 항상 이렇게 세트로 나온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3번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요. 다만 착오 또는 누락이 시읍면의 장이 본인들이 이제 정리하다가 실수했다. 잘못을 인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게 법제 18조 원문인데 정정에서 또 나오죠. 그래서 3번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데 시구읍면의 등록사무 담임자입니다. 담임자. 담임자는 자기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시구읍면장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맞죠? 맞고 5번 보시면 시구읍면장의 출장소 측이에요. 출장소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등록사무의 처리자는 시구읍면장이고 출장소장이 아니므로 등록사무는 시구읍면장이 그의 책임 아래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등록사무 처리관서란 역시 시구읍면만 기록해야 된다가 아니고 출장소장이 한 경우에는 가로치고 출장소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결국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고 핸드북을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는구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자 6페이지로 오시면 되는데요. 자 4번 다음 중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 자 보시면 1번 직무대리자 그죠? 구청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 할 수 있죠. 2번 출장소장 자기 명의로 처리는 못하죠. 대신 출장소 처리하면 표시만 무슨 출장소 하는 거서 2번이 안 되고 그다음에 3번 재공관장 그다음에 4번 면장 5번 동장. 동장도 대행자죠. 대행자. 그러니까 접수심사 수리 송부까지는 자기가 권한이 있는 거예요. 대행자예요. 대행자. 그러니까 자 아예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발송까지는 아까 저 그림을 그려드렸지만 발송까지는 동장 명의로 발송하죠.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그래서 출장소와 동장을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7페이지 보시면 5번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자기 명의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안에서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자를 한다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맞는 것은 해서 2010년 법무사 기출문제 변형인데요. 자, 1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나 군수는 시읍면장의 상급기관이므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자에 속하지 않고 네, 그래서 틀렸고 도지사, 군수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 다음에 2번 시에 있어서 동장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아니라 사망신고와 출생신고입니다. 출생하고 사망 이 두 개만. 왜냐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해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등의 가족관계 등록관한 각종 신고에 대한 접수 수리 권한이 있으므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도 대행자죠. 대행자. 3번 시읍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등록사무 담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사무 담임자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자에 속한다가 아니죠. 아니죠. 이게 이런 문제를 내도 이제 헷갈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관님이 단독적으로 법원 명의로 하는 게 아니죠. 등기관 명의로 처리를 하고요. 공탁을 해도 공탁관 명의로 하시죠.
근데 등록사무 담임자는 당연히 무슨 과장, 팀장이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시장 명의, 그러니까 시장 명의 혹은 면장 명의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서류를 딱 받아오면 밑에 직인이 뭐 담당자가 찍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공탁관 이런 식으로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직인이 찍혀 있죠. 이렇게. 그런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누구 명의로 어떤 권한으로 해서 누구한테 결국은 최종 권한이 있냐, 결제 라인이 누구한테 가느냐 이런 것들 자꾸 신경 쓰게 되는데 문제도 보시면 실무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 문제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통 이렇게 문제로 바로 냅니다. 잘 보도록. 그다음에 4번 보시면 출장소에도 등록사무를 보조할 등록사무 담임자를 둘 수 있죠. 있죠? 기록을 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 5번 시읍면 출장소에도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장소장은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자이므로 출장소장 명의로가 아니고 시구읍면장의 명의로 처리하되 출장소를 병기하죠. 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결국 나오는 맥락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수험에 관련해서 적합하게 하시라는 말이 뭐냐면 많은 내용에 있는 기본서를 다 외울 필요가 없고 문제 나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지문을 그대로 갖다 써요. 자, 한번 넘겨보시면요. 자, 일단 8페이지로 갈게요. 자, 8페이지 가서 6번 보시면 자, 2017년 법무사 기출도 보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장에서 신고된 출생 사망 신고의 처리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자 보시면 1번 동장은 신고서 등의 접수, 심사, 수리, 송부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을 뿐이며 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 정정 등을 할 수가 없고요. 맞고 2번 동장은 등록사무 담임자를 따로 둘 수가 없죠. 기록을 안 하니까. 그래서 1번, 2번은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3번 대신 발송은 자기 권한이니까 발송 명의는 무슨 시장 또는 구청장의 대행자 무슨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하는 거고요. 그다음 4번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하던 소속 시구의 장은 그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에 접수연을 날에는 그 신고서를 송부받은 날, 구청에서 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일자를 소속 시구에서 수리한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이미 수리한 날짜, 그죠? 송부받은 날이 아니고 동에서 수리한 일자를 자 구청에서 또 수리한 날짜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말씀드렸죠.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시 접수를 하는 날짜랑 수리한 날짜가 더 빨라요. 오히려 접수되기 전에 수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낸다. 바로 나왔죠. 4번으로.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이런 실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바로 문제를 냅니다.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의미상 접수는 나중에 됐으니까 그 나중 날짜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신고일은 해당 동에서 출생사망 신고서를 접수한 날, 그렇죠? 송부일은 소속 시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 각 기록하되 송부자는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권한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고일을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보고접 신고는 30일이라는 보통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사안을 넘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고서에다 기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이 넘었네 출생신고한 기간이. 그럼 과태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상을 남기는 거죠. 자,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0페이지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 다음 중 가족관계 등록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끼리 나열된 것은 자 시구읍면의 장이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관이라는 얘기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 있거나 재외공간에 파견되어 있는 가족관계 등록관을 얘기해요. 자, 그걸 기본으로 보셔서 2020년 법무사 기출을 보시면 1번 자,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처리자니까 가능한데 무연고자 등의 사망통보 수리 요거는 이제 뒤에서 그 사망 신고할 때 배우시겠지만 원칙적으로 무연고자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사망을 발견되면 경찰 공무원이 어디다 알려주냐면 해당 소속 그러니까 발견된 장소에 시구읍면에다 통보합니다. 그러면 시구읍면이 보고 이 사망 통보를 받고 수리를 하는 거지 가족관계 등록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가족관계 등록관이 해야 될 업무는 이런 무연고자에 대해서 시구읍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다 확인해가지고 누군지 알게 됐다. 그러면 이제 신고 의무자들한테 통지를 해주고
통지를 해주면 그 통지 받은 사람이 결국은 가족관계 관련된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연고자 등의 사망 통보 수리는 가족관계 등록관이 하는 게 아니고 시군면 명의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2번 과태료 부과징수. 자,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 시군면의 장 혹은 시군면 장이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관 법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적어도 저희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다 틀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하는 거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뭘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발견하면 과태사항인데라고 법원에서 발견하면 누구한테 통지하느냐? 시군면에서 통지해가지고 야 고지서 빨리 날려라 이렇게 합니다. 과태료를.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징수를 가족관계 등록관이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 4번, 5번 자연스럽게 제껴지죠. 근데 제가 다 볼게요. 2번 어차피 2번은 다 무연고자 등의 사망통보 수리도 시군면에서 하는 거 아니고. 자, 3번 보시면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의 정정 그리고 신고 불수리.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를 수리할지 불수리할지 심사하는 거는 당연히 가족관계 등록관이 하죠. 상식적으로 3번이에요, 답이. 3번이고. 그다음에 4번, 5번은 틀렸지만 이제 보시면 두 번째, 그 4번의 두 번째는 국적 취득의 통보 수리죠. 이거는 국적 취득의 통보는 이제는 그 국적 관련된 부분 법무부에서 합니다. 법무부에서. 가족관계, 그러니까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관서인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 어쨌든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5번 보시면 신고 서류의 뭐 조사 및 시정조치, 그 과태료 빼고, 이거는 당연히 가족관계 등록관 업무인데 과태료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문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직무끼리 연결하는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사실 그렇게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과태료 관련된 얘기는 항상 제가 이거는 저기 가족관계 쪽에서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당연히 2, 4, 5는 갈라졌을 거고 1번하고 3번만 잘 구분하시면 답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자, 이런 거는 또 뒤에서 또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자 8번 자, 22년 기출입니다. 자, 보세요. 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찾기 1번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군면장을 대리하는 사람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서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네, 했죠? 읽었죠? 지워버리세요. 이런 거는 안 읽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2번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군면장을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자손인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한 경우에도 잘못이 없으면 정정할 필요가 없다. 네, 또 나왔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번, 2번 지문도 똑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3번 시군면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진 게 항상 이제 신고서는 신고를 서면을 작성해서 동사무소를 구청에 내고 그 다음에 수리가 되면 그대로 그냥 등록하고 끝나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이러이런 사유로 불수리 등록이 안 된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주는 게 원칙인데 이제는 당연히 전자정부로 가면서 전자문서로 이제 신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수리 잘 안 됐다는 건 전자문서로 대신 문자로 띡 주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불수리는 뭐냐? 그 사유를 보고 불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서면으로. 그러면 법원에 원래 불복을 하게 되는데 하다못해 전자문서로 출력 가능하게 줘야지 문자로 그냥 띡 해서 이제 뭐 캡처해서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는 맞는 지문이고 전자문서로 이제 신고 그리고 불수리 통지까지도 한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관련된 문제가 뒤에 또 나와요. 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4번 자 보시면 시군면을 달리하여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뒤에 수리된 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한 시군면장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정정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그 신고통지 가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군데예요. 무슨 뜻이냐? 자, 신고 장소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본인 당사자 자 등록기준지 요거랑 그다음에 신고인 주소지나 현재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간단하게 보면 사건 본인이 예를 들면 안타깝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등록기준지가 예를 들면 이 과거 본적지가 전남이다. 예를 들면. 근데 신고인은 당연히 아들이겠죠. 뭐 아들이나 상속인이겠죠. 상속인. 상속인이 자기 주소는 지금 관악구예요. 네, 관악구고. 근데 지금 일을 주로 종로에서 종로구에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고 하나의 사망 신고 관련해서 사망 신고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등록기준지 관할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라남도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악구로 갈 수도 있고, 종로구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신고가 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사망 신고는 그 매장지나 사망지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장지가 예를 들면 어디 저기 수원이다. 그럼 수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 보시면 신고가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도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중복으로 들어올 수 있죠. 중복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신고했는데 딸이 그걸 모르고 아버지 걸 내가 해야겠다 이러면 또 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중복으로 됐을 때 그러면 지금 사건이 두 개가 하나 종로에 들어온 거랑 그럼 전남에 들어온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했을 때 보시면 신고가 지금 이제 들어왔죠. 시군면을 달리해서 동일한 사건에서 수개 신고가 수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맞으니까 다 오케이 해준 거죠. 뭐 전라남도에서도 오케이 해주고 종로구에서도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한 때, 자 이거는 우리가 형식적 심사라고 해서 등기법에서 배우겠지만 형식적으로 뭐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남에 두 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전남에 들어온 거는 무조건 무효예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리는 했지만 기록을 아직 안 하고 있었고 이 전남에 있는 공무원은 조금 더 부지런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기록을 해버렸고 이랬을 때는 무효인 신고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고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주는데 여기서 틀린 건 뭐냐면 자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데 보시면 기록한 때에는 자 먼저 수리한 시구매장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는 게 아니고 뒤에 수리된 시구면장이 이 사람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전남 쪽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수리한 시구면장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서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정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걸 폐쇄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옮겨 기록해주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뒤에 기록한 사람, 잘못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형식적이기 때문에 항상 시간 순서가 있다. 그러면 뒤에 들어온 게 다 무조건 무효예요. 첫 번째 게 무조건 수리 기준 했을 때 먼저 수리된 게 제일 이제 우선시 되고 형식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시간 순서상. 그래서 정정의 주체가 누구냐, 그거를 문제를 좀 어렵게 냈는데 요건 체크해 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1, 2, 3 위에 그냥 그 뻔한 거 깔아놓고 답은 4번 이렇게 한 거고 5번 그러면 4번이 좀 어렵다 하시면 5번 문제를 보시면요. 시구에 있어서 출생 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 할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그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해서 신고선수가 대행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는 맞죠. 맞기 때문에 사실 4번이 좀 어렵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문제가 나왔을 때 4번이 바로 답으로 보이시게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네, 그래서 자, 물론 이 예규 자체를 제가 강의도 하지만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충분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14페이지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